절대 현혹되지 마. 영화 곡성의 대사입니다. 요즘 우리를 현혹시키는 가짜뉴스, 그 괴담, 그 이면의 사회적 공포. 오늘은 그 공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블랙하우스 여름 특집입니다. 시대의 공포는 어떤 가면을 쓰는가. 주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남양 특집. 우선 오늘 함께 하실 게스트 소개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유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포영화 애호가 영화 전문 기자 이지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딱히 이분을 왜 섭외했는지 제가 알 수 있는데 사회심리학자 김동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을 전공하신 SF 소설가입니다. 곽재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자 출신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네. SF 작가로 이름을 드날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SF 작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취미가 한국의 전통 괴물. 제가 처음에는 제 소설의 소재로 좀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좀 수집해가지고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만 보고 있기는 또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해갖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지난 사이 그게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는 제법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가시는 그런 사이트가 됐죠. 한국은 괴물이라고 안 하고 귀신, 뭐 도깨비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냥 요즘 느낌에 알맞게 다 뭉뚱그려서 말하려고 제가 괴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데. 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까? 훨씬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무슨 달걀 귀신이라든가 뭐 도깨비 이런 거 말고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한 18세기 정도에 신돈복이라는 사람이 쓴 학산 한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 친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갔는데 목에서 조그마한 날아다니는 벌레 같은 게 자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 안에.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구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입을 열었는데 입 안에서 어떤 귀신이나 사람 같은 게 이렇게 목구멍으로 얼굴 내밀고 내다보는 거예요. 그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헛도소리 부었나 보다. 헛도소리 부었나 보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근데 이게 저는 공포심이 굉장히 약한 축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공포영화 어릴 때부터 귀신이나 뭐 유령, 공포영화 이런 거가 무서운 적도 없었고.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분명히 어딘가에 모자란 겁니까, 제가?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00% 모자란 것 같아요. 다 있어야 될 공포가 없다면 그건 모자란 사람이죠. 그렇죠. 있어야 되는 게 없으면 모자란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공포가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공포가 확대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모자라고 지적 수준이 안 되고 뭘 무서워할 줄을 모르는. 무식하면 용감하다의 반대로 무식할수록 겁이 많다. 자, 이건 뭐냐면 저희도 공포 이러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과거 속에 있는 기억들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공포예요. 근데 사실은 허상이고 거짓일 수 있다. 공포의 대부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다. 머릿속에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셨는데 쓸 대목은 마지막밖에 없네요. 기자님은 왜 영화 중에서도 공포영화, 무서운 거를 좋아하십니까?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들은 개인의 고통, 불안, 나아가서는 사회상의 그 사회적인 무의식에 숨어 있는 불안과 고통까지 반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영화들. 공포 영화가 굉장히 지적일 수 있다 오히려. 네, 저는 잘 만든 공포 영화 앞에는 과로하고 사회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숨바꼭질 같은 영화를 보면 나의 부동산은 나의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뺏길지 모른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재산의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아와 인생과 모든 것이 다 투영되는 그런 집이라는 공간을 누군가 나 몰래 뺏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망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제 공포 영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여고 괴담은 자율학습이 싫어가지고 여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여고 괴담은 그냥 여고에 뭐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수집해서 뭐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화의 시리즈를 뜯어보면 학교의 폭력 문제, 그 뭐 교사의 뭐 성희롱 문제, 여러 가지 그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사실 청소년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저는 한편의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공포, 세련된 네. 공포 영화에는 그 사회 공포가 담겨 있다. 네. 예. 자, 오늘은 남양 특집. 여름에 하잖아요. 예. 시사에 있어서 남양 특집은 뭐가 될지. 자,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도 오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하기 힘듭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공포가 여러 가지 변정을 하고 나온 괴담도 많이 소비했거든요. 괴담, 대표적인 괴담들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고 그리고 커서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괴담이 나왔을까? 화장실에 갔는데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또 아주 없다고 예. 아주 없는 거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누가 어느 빠졌나? 학교나 초등학교 때 보면 다른 화장실은 꼭 문제 안 삼고 학교 화장실만 문제를 삼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마을들 보면 말이 꽉 들어찼는데 학교를 지으려니까 학교 부지가 마땅치 않아. 멀리 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오래된 묘지 자리를 파서 학교를 지어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지터에 학교 지었다는 얘기 저도 어릴 때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산다.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한 학교의 이른바 전설처럼. 예. 근데 저는 여전히 왜 종이를 준다고 하는지 귀신이 그냥 위험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종이를 제안하는 것인지 그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좀 좀더 그런 얘기하려고. 드라마틱한 게 재미가 있어요. 네. 재미가 있어요. 네. 아까 말 아니, 재미가 있어요. 네. 저기 저 화장실에 비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된다. 진짜. 학교 화장실엔 휴지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뭐 화장실에 갔다 귀신이 있다 뭘 줄까 말까 뭐 색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일본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일본에서 있고 수입됐고 그것이 이제 빨간 마스크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일본에서 사실 일본에서. 상당히 비슷한 게 있었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빨간 이렇게 마스크는 뭐죠? 그 빨간 마스크라고 저 어렸을 때는 어떤 되게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빨간 마스크를 끼고 와서 어린이들한테 내가 예쁘니 안 예쁘니 물어본다고 해요. 그럼 예쁘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는데 여기 입이 여기 이렇게까지 찢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예쁘니 그래서 네 이러면 그 아이의 입까지 같이 찢어버린다라는 괴담이 예쁘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너도 나처럼 성하네. 그런 계단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많은 그럼 못생겼다고 그러면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찢는 것에서 끝나지 않지 않을까? 잡아먹는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영화로도 입 나왔었거든요. 찢어진 여자? 네, 뭐 입 찢어진 이런 여자에서 경우도 뭐 나고야 살인 사건 이런 식으로 그런 괴담이 영화로도 나오고 실제 그런 유사한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여러 괴담은? 가지 설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살인 사건이 나고야 쪽에서 있어서라는 말도 있고 그게 뭐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그 엄마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서 아이들을 너무 막 몰아붙이는 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너무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부정적인 어머니 사연 그런 식으로 뭐 괴담으로 소비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회적 공포를 반영한 괴담에 홍콩 할매도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홍콩으로 할머니가 고양이하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와 고양이의 영혼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고양이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 납치하고 유괴를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납치 유괴 때문에 사실 홍콩 할배 귀신이 더 확장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이형호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박초롱초롱 빛나리 아, 그 양,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 그 유괴 사건 사건이죠. 유괴 사건이죠.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사실 그 유괴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았었고 괴담, 루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제 또 어린이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뭐 일부러 비싼 아동복을 안 입힌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저희 어렸을 때 김민지 괴담이라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회자됐던 괴담이 있는데 그 한 어린이가 납치되었는데 그 시신이 이제 뭐 여기저기에 뭐 시체가 토막이 나서 묻혔는데 그게 여러 가지 뭐 동전이나 지폐에 뭐 그 암시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보니까 그 어린이가 조폐공사 사장 딸이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린이 납치나 뭐 인신매매, 유괴에 대한 그런 괴담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납치를 한다면 그게 이제 성인 남성이라든가 또는 뭐 젊은 여성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푹 놓는 할머니들까지도 의심해 봐야 한다. 그것도 무서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할머니조차 믿지 말라고 만들어낸.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홍콩 할매 귀신만 문제가 된 건 아니고 그 시점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혐오감이 표출되기 시작하던 때예요. 아, 그 시절부터. 이제 그런 괴담이 굉장히 널리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무거운 짐 짓고 가는 할머니 안쓰러워서 짐을 대신 들어다 드렸는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요구르트 하나를 줬다. 그걸 마시고 정신을 잃고서 어디 낙도에 새우잡이 어선에 걸려갔다. 혹은 뭐 장기가 없었다든가. 예.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고령화 사회 초입기에 나타났던 이제 하나의 새로운 현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노인들을 귀찮아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부양이 이제 돼서 그동안 뭐랄까요, 좀 다 의심해야 되는데 의심의 대상이 일단 노인으로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주범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괴담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성은 어떤 공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공포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 혐오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귀신이다 또는 유괴범의 하수인이다 또는 뭐 노숙인이다 또는 난민이다 이 사람들을 아주 공포스러운 범죄의 주범으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배제하는 이런 논리들이 계속 만들어져 이게 왔던 거죠. 공포를 대처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누구 공포 무서운데 요 사람이다 하고 이제 그 공포를 그 혐오의 대상한테 형사한 다음에 걔만 처리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포와 혐오를 같이 주입했을 때 가짜뉴스는 정말 빠르게 퍼지고 네. 사람들에게 진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최근에 난민 관련해서 그 여성들이 굉장히 심하게 폭행당한 얼굴을 이렇게 여러 장 붙여서 네. 이게 그 난민들이 그 영국의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진이다라고 한참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이미 마음에, 난민 관련 검색하면 그렇죠, 나오거든요. 남겨졌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귀신 혹은 괴담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가짜 뉴스로 변장하기도 합니다. 생각나신 공포를 베이스로 한 가짜 뉴스. 그거 생각났습니다. 20세기에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퍼져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선풍기를 틀어놓고 밤에 자면 죽는다. 웬만하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죠. 근데 한 8, 90년대만 해도 신문 보도나 뉴스나 뭐 이런데 뭐 어디 뭐 사람이 죽었는데 옆에 선풍기가 틀어져서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네. 가짜 뉴스의 원형 정도 되겠네요. 네. 뭐.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때? 선풍기가 아무래도 새로운 거다 보니까 당시로. 그리고 뭐 전기를 계속 써가지고 돌려야 되고 뭐 외국에서 들어온 물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전기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것이 수도 공포심을 있고.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거군요. 아니면 아버지가 고지서 보고 이러다 죽겠다 우리. 그러니까 경제적 사망이야 이게. 나왔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아예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 좀 거슬러 올라가면 평화의 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 집단의 음흉한 계략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 금강산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다. 그것은 대규모 댐의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강 상류에 해운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공포 이걸 이용해서 돈을 엄청 얻었죠. 저도 냈습니다. 저도 기억에 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회적 폭포 효과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제 사회적 폭포 효과라는 게 동조 현상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 이런 애매모함이 사실 약간의 정보가 진짜인 정보인 것처럼 이렇게 진짜하고 약간 되거든요. 섞이겠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를 약간 섞어서 네네.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서동여도 가짜뉴스고요. 서동요. 그렇죠. 퍼뜨리는 루머. 네. 뭐 어렸을 때 저 기억이 그래요. 요맘때쯤 되면 작은 아이들 여럿을 모아놓고 무서운 이야기 해줄게 그래요. 그럼 이제 그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죠. 한참 이제 애들 긴장시켰다가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애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게. 예. 그러니까 청자를 두렵게 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권력을 집중해요. 권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권력, 부도덕한 권력, 나쁜 짓을 하고 싶은 권력이 동원해서 이용하기 딱 좋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나쁜 권력들은 근거 없는 공포를 유포시키고 그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권력의 생리 자체가 자기를 무섭게 포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야 통제가 그러니까 뭐 어떤 국가 권력이든 간에 국민들한테 일정한 그 공포심을 계속 부여하려고 해요. 역사학에서 보자면, 역사학자가 보자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면서 인류 역사를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던 감정이다. 마녀사냥 같은.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근데 정반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권력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짓말,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 7광구.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나라에서 석유까지 나왔어. 라고 하는 뉴스가 꽤 돌았죠. 대중가에도 나왔어. 제 7광구라는. 이날 대통령께서는 석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요, 집집마다 잔치 벌렸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석유 나왔다고. 이제 우리 부자 되니까 있는 거 다 쓰자. 그게 우리가 부자 되니까. 포항이었죠. 저도 어릴 때 집이 포항이어서 석유나도 포항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어깨동무하고 좋아서 막 축제처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포항에서만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약간의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퍼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시추를 하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소식도 좀 들리더라. 그만큼 나왔어요. 뭐 조금 나왔더라. 뭐 떠났어요.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닐까? 이 정도였는데 이제 그게 확 이제 퍼지면서 역사학자로서 그랬던 거 좀 아닐까. 부끄러운 거는요. 삼국사기에 보니까 울산 앞바다에 불이 며칠 동안 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신문에 나가면서 이게 삼국시대부터 유전지되었다. 이런 게만 보도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합리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거짓말이 말이 되는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예, 말이 되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아주 이제 뭐 저명한 전문가. 근데 여기에 사실 완벽한 진실은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전문가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 하시는 말씀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이 나오면 이건 이제 믿어버리는 현상들이 커지고 군중 심리가 만들어지면 확증이다라고 해서 진짜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죠. 네. 뭐 막간을 여기서 제 괴담 이야기 하나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재밌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1987년에 민주화되던 시절 근처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이 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갖고 전국에 용하다는 무당, 점쟁이, 스님 이 저 들어봤어요. 스님을 다 찾아가는데 정말로 용한 사람이 딱 얘기를 내리는 게 뭐냐면 네가 4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구리로 된 동으로 된 불상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돌리면 네가 그 은공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4천만 국민인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동불상 하나씩 만들어 돌리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깨를 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동전의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10원짜리에 그 다보탑에 불상 모양을 하나 새겨가지고 디자인을 바꾼 다음에 10원짜리 유통시키니까 10원짜리 하나 정도는 누구나 하나 정도씩 갖게 되니까 결국은 전국 4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동불상이 하나씩 퍼지게 됐고 그래가지고 87년 대선에 그 길을 받아서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말씀에서 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세대가 달라서 저 전두환 시절에 이미 저 다보탑 그 10원짜리 다보탑 도안에 점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불상이라고들 이해를 했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씨가 작용을 해서 뭔가 좀 주술적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라는 소문은 그러니까 노태우 나오기 훨씬 전부터 그 얘기를 안고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짜 뉴스를 상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 뉴스라고 하는 새로 들은 얘기거든요. 새 것이란 얘기예요. 네. 새로 나온 사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의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 것은 다 의심스러운 거다. 모든 뉴스는 일단 나는 의심한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봐라. 그렇죠. 어떤 뉴스든 간에. 의심하고 그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의심해라라는 거죠. 근데 저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사실 저희들이 뭐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케팅 툴이에요. 이런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로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사회적인 무슨 기구나 장치를 만들자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사회적 팩트체크 센터라든지 그럼요. 뭐 언론이 모여서 뭐 어떻게 하든. 네. 실제로 그런 뭐 언론 그런 노력도 네트워크 있죠. 팩트 체커들은 이미 있고 많은 가짜 뉴스들을 판별해내고 있고 사실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개인의 각성과 그런 시스템적인 노력, 제도적인 노력 같이 가야 되는데 개인이 각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교육도 뒷받침돼야 되고요. 말씀하셨듯이 의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동기가 뉴스의 뭔지 동기가 뭔지. 네, 왜냐면- 파악을 할 수 있으려면 교육이 또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교육이 또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개인도 있고 세력도 있거든요. 점점 정교해지거든요. 그렇죠.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고. 왜냐하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섞고 그리고 이게 세력일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니까 어디에 가서 도대체 팩트 체크를 해야 될지 누구한테 해야 될지 그걸 되는 팩트 체크 것들이- 하기도 전에 이미 퍼져버리니까. 맞아요. 저는 소설가로서 항상 소재를 찾아오고 돌다가 보니까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나 괴담 이런 거 재밌는 것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역대 사례들을 쭉 다 정리해가지고 항상 모아놓고 돌려보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사실은 빤한 패턴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법으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80년대에 돌았던 무슨 유괴 괴담하고 같은 패턴이네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고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좀 더 가짜 뉴스가 그것도 덜 하나의 퍼지고 방법이네요. 네. 좀 더 가짜 뉴스를 우습게 보게 되고 음모론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토양이 될 수도 있지 자, 않을까 그러면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공포가 가면을 쓰고 괴담이 되고 때로는 변장을 해서 가짜 뉴스가 된다. 모든 뉴스를 의심하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TG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네? 화장실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슈 범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무사입니다.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우영 교수님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군 검찰 출신 김정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괴담이었는데 이건 괴담이 아니라서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검열, 여론 차단 방안. 탱크 200대와 특전사 1,400명 등의 군 병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계획했다는 주장이 최근에 기무사 문건에 위수령, 계엄령 관련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오싹합니다, 실제. 근데 이게 이 문건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계엄령을 언급한 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초기에 왜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얘기를 먼저 언급했죠.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서도 이 문건 나오기 전에 네. 거의 준하는 내용을
주장하신 적이 있죠. 네, 올 3월 8일에 네. 저희가 국내 제보를 받고 이런 문건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폭로한 기자회견을 했죠. 이런 관련 내용은 김종대 의원에게 왔을 법도 한데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등원하면은 저한테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안 오고 인권센터. 군사 잡지 편집장 할 때 오히려 이런 제보를 더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도대체 이러려고 국회의원 했나 싶어요. 이제 제보가 오지 않았다, 여기는. 네. 자, 그럼 혹시 군 검찰 출신이시니까 군의 관계자들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이런 거를 누가 제보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제보를 했을 때 잘 처리돼 왔다, 잘 처리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제 그렇죠. 되는 건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법무관들을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입이 싸다. 보안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정보 장교들이 법무관들 얘기하면 다 폭로된다. 비싸다. 이게 왜냐하면 서로 간에 워낙 인적 네트워크가 강해서 굉장히 정보가 빨리 돌거든요. 그러니까 법무관들이 알았다면 모두가 다 알았다. 예. 이거 자, 선후배들한테 그러면은 자, 어쨌든 그러니까 외수령하고 계엄령이 지금 20, 30대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현대사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몇 번이나 등장하죠, 이게? 이 건수로 셀 수가 없는 게요. 미수령 계엄령은 해방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나왔었고요.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총독은 전부 군인이었어요. 이게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는 게 계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식민지 통치 기간 내내 사실은 계엄 기간이었고요. 뒤이어서 미군 정도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전쟁 났고요. 이 한국전쟁 중에 내내 계엄 상태였어요. 해방 이후만 따지면 계엄령이 국기적으로 계엄령이 한 8번인가 그럴 거예요. 8번이요? 미수령이 3번, 예. 그리고 경비계엄이 2번, 그리고 비상계엄이 9번. 제주도 4.3 사건도. 그러니까 제주도 예, 맞습니다. 4.3에도 계엄이었었고요. 그 전에 그 이제 상태에서 여순 때도 계엄이었어요. 여순 때도 그랬고요. 그러면 80년대까지 사실상 한반도가 계엄이 아니었던 적이 더 별로 드문.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계엄은 계속 악용돼 왔거든요. 정부에서는 19일 오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 5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와 함께 계엄령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게. 21세기의 문건에. 일단 지금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건에는 탱크나 장갑차가 특정돼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기계와 보병사단이 탱크하고 장갑차 놓고 총도 버리고 걸어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력이 기본적으로 출동하면 기계와 보병사단은 탱크 부대이기 때문에 탱크를 끌고 옵니다. 기계와 사단이 거론됐다는 건 당연히 그 탱크 혹은 장갑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네, 구체적으로요. 광화문에는 30사단 2개 여단을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여단이 전개가 되면은요, 1개 대대에 탱크가 약 20대에서 40대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대병력이 그냥 출동하는 게 세트로 출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가 전개되는 게 맞죠. 그 숫자가 대략 80여 대 네, 광화문에 맞습니다. 배정된다고 계산할 수 있다. 네, 계산이 예. 그렇게 되죠. 계산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는 기계화 보병사단 장교 출신이 있고요. 전역한 지 좀 되셨으니까 전방에 12시에 자는 간부들 다 깨웠습니다. 이 6개 사단에. 지금 편제가 어떠냐? 네, 편제가 동일하냐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걸 저희가 하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중화기 다 빼고 요것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권센터는 하나의 어떤 출동 가능한 가능치를 제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최저치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80대냐 75대냐 75대냐 뭐 이런 걸로 팩트로 따지다 보면 설령 80대 출동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현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줄일 수도 거니까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팩트를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무의미해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기무사 문건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럼? 사실은 저는 첫 번째 의문은요. 이걸 왜 기무사가 작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예. 아니 이게 지금 그 군 전체의 이른바 배치 계획인데 그건 합참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뭐 군사 잘 모르겠는데 아니 실병을 기동할 수 있는 권한은 합참이 군령 보좌기관이니까 유일한 단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계엄령이 설사 선포될 조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합참의 권한이죠. 권한인데 그걸 권한 밖에 기무사가 작성했다. 네, 그리고 기무사가 계엄령의 주체인 계엄사령관을 이미 육군참모총장으로 도표해서 만들어놨습니다. 합참의장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뭐 합참의장은 국가 안보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으시니까 육군 총장으로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뭐 그렇긴 문건에 한데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건에 너무 바쁘시니까 계엄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기무사령관 3스타고 군령의 최고 권위자는 합참의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무사령관이 뭐 합참의장은 안 돼. 육군총장으로 해. 공사 다망하시니까 북한만 잘 지켜주시라고. 이유가 공사 다망해서라고 표기해 문서에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이 문건을 보고 옛날에 작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 했었거든요. 옛날에. 예전에.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게? 12.6대가 그랬죠. 12.6대 그때는 합참의장 제도가 없었으니까. 몇 년도 얘기를 하십니까? 79년 얘기. 79년. 이 문건을 받아보고 40년 전 문건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육참총장으로 돼 있길래 야 이거 법무관들 검토도 안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문건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아닙니까? 이 뒤에가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 업무는 결국은 계엄사령관이 하는 건데 이 합수 업무를 자기들이 하거든요.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계엄 선포되면 기무사령관이 누구든 체포할 수 있어요. 내란죄로 기무사령관은 누구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고 계엄사령관도 체포할 수 있고 합수본부장이 되면. 이 문건은 군을 동원한 다음에 기무사가 합수부의 사령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합수본부장이 되는 겁니까? 합수본부장이 전두환 당시 네. 보안사령관의 자리, 그렇죠. 그 자리에 기무사 사령관이 앉는 거죠.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도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닙니까? 이유죠. 누구도 체포할 수 있는데 자기가 구태타를 해버리면 누가 체포하느냐? 아무도 체포하지 못하는. 바로 여기서도 뭐냐면 계엄령은 군법이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사법 자체가 군대 사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물리적으로도 물론 위험하지만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들여서 체포하고 재판도 자기들이 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 헌법에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청하면은 즉시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아예 딱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못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이번 일에.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사당 앞에 누가 가 있습니까? 탱크요. 탱크가 가 있어요.
계엄이 선포되면 그건 말씀하셨듯이 아닌 겁니다. 야당 의원들, 비판적인 의원들은 전부 체포돼요. 계엄은 항상 그래요, 설사 먼저. 체포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가 밖에는 무장병력이 그럼요. 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라? 뭐 동의안 이런 거 못 내죠. 아니 그거는 아니, 지금 이거 공포영화 이거 진짜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엄령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되고 그런데 대통령한테 물러나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게 결국 정부 전복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 내란으로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기각됐다. 거기에 여전히 사람들은 나와서 그렇다면 하야하라라고 주장할 때 계엄령 하에서 기무사의 눈으로 보자면 그자들은 내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내란을 획책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체포. 그 체포 권한이 합수부장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무사령관이고. 거리에 나온 사람은 내란 행위를 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여론을 이제 그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의심되는 자들은 이제 내란 모의 또는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교수님 거죠. 이제 SNS에 이제 그렇게 되면 하야하라 이제 쓰는 순간 이제 이렇게 그렇죠, 체포되는 그렇죠. 거죠. 뭐 범죄라고 판단하는 행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들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이제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체포됐겠군요. 저도. 뭐 평소에 찍혀 있는데 잘 걸렸지 뭐. 그때 그냥 한번 손볼 수 있는 저로에.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정말로 불편한 이야기인가. 상당한 이야기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믿고 싶지가 않다. 왜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이런 점에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지켜온 민주주의랄까 이만친 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렸는데 또다시 이런 일은 상상하는 그 변명이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장관 한민구 씨가 검토해서 이거는 잘못된 계획이니 폐기하고 다시는 논의하지 말자. 그런 변명이 지금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건에 대해서 장관께서 위험한 요소고 지금 적절하지 않으니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이 문서가 국가 공문서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사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냐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길 되돌아보지도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무사가 이런 발상을 21세기 2018년, 17년에 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문건으로 나왔으니까 했어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기무사의 역사라고 할까요? 뿌리가 어떤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대한민국 창군 당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6 사건 이후에 일본군 내에 특무대라고 하는 이제 역시 또다시 일본 이게 이 이름이 그대로 나오니까 특무대라고 하는 부대가 만들어져서 주로 이제 기밀 활동이죠. 특무라고 해서 이제 밀정. 거기에 이제 그 한국인들이 상당수가 만주에서 독립군 감시하거나 사찰하는 밀정으로 활동을 하죠. 근데 이 특무부대의 멤버들하고 이제 해방위 창군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좀 결합되는 면이 있어요. 해방위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창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군 특무 출신이고요. 바로 특무대 밀정 출신이고요. 전범으로 독립군 잡던 밀정이 그 소위 기무사의 그 뿌리가 되는 조직을 창설했어요? 그렇죠. 예, 해방 후 전범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육군 특무대로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특무대장이 되었었는데요. 56년도에 이제 사람이 특무대장이 육참총장보다 권한이 더 세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당시로서는 군내 제일 실력자로 행세를 했던 것이 당시 특무대장이고요. 이게 이제 육군 방첩부대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육군 보안사령부가 됐다가 또 이게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로 계속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 특무대가 기무사의 뿌리였다는 게 네, 사진도 걸려 있죠. 기무사 가면 최근에 치웠다는 소문도 들립니다만. 저 뒤에 보시는 이제 사진이 역대 기무사령관 중에 저기 보면 전직 대통령 2명이나 있죠. 그리고 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사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제대로 집권한 것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김무사 장관이 이런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자기가 체육관에서 나 대통령이야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여하간 탱크를 밀고 들어오고 시내에 그리고 기무사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실행 방안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합수 업무 수행 방안 1대1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문건 자체가 계엄 및 합수 업무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한 정도가 아니네요. 끔찍하네요. 네, 비상 대권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김문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 밖에 기획을 하고 문건을 만들었는데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이 뒤에 있을까요? 이렇게 김문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 밖에 기획을 하고 문건을 만들었는데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이 뒤에 있을까요? 일단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법조인으로 던지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가 했어야 맞나요? 당시 헌정 질서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권한대행 체제 아니에요? 황교안 대행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누구한테 지시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합참이 기획을 짰고 그걸 또 짜서 순서대로 다 보고해서 대행이 결재했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다면 다 그것은 의심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당시 대행이 몰랐다면 몰랐다는 그것대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럼요.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지금 합참 의장께서는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 공개 회의에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막았다는 거고. 그 중요 정책회의 합참 의장은 빠졌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정상적인 군령 체계에서 이걸 명령하고 통제해야 될 시스템들이 책임자들이 다 지금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른다거나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국회가 탄핵 결정을 통해서 권한을 정지시켰는데 그 의지가 반영된 하부 조직들이 움직여서 합법적인 군 통수권자를 배제하고 진행됐다면 비선이 작동됐다면 그 자체가 위헌적이죠. 그래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수사도 빨리 해야 되지만 사실 빨리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 밟아야 되는데요. 기무사를 단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 우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기무사의 조사를 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 앞에서 농성을 합니다. 대통령이 열어라 해도 안 열었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강제 수사와 강제 어떤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쉬울까도 저는 좀 들여다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무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특수한 것이 한국이 6.25 전쟁을 내전 형식으로 겪으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피난민이 이렇게 쭉 오면은요. 피난민들을 분류를 합니다. 남자들은 따로 해서 전부 이제 군에서 조사를 한다. 왜냐하면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온만 민간인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서 군의 조사 대상이 당연히 민간인이 조사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 방첩대 또는 군 특수부대가 민간인 전체를 조사를 하면서 이들이 북한군에 위장한 사람 아닌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합법적이라고 사회적 동의까지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청산하거나 문제 삼아 본 적이 없어요. 문제 삼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군이 이른바 민간 정치 영역이나 시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이 침수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집단. 그게 70년 전인데도 여전히 그렇게 보는 청산되지 않았기 한 번도 때문에. 청산해 본 적이 없고 그거를 이제 군사적 관점에서 국민 또는 시민을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또 정당화되는 그런 논리구조 또는 상황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이번 기회에 중요한 거네요. 이거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국민 모두가 발가벗겨진 채로 보여졌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고 있는지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로 그들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그래야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무사의 업무 범위 내한 문건을 우리가 민간이 볼 필요는 없는데 범위를 그렇죠. 벗어난 문건들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무사는 자기 업무에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굉장히 있죠. 포괄적으로 국가 전체의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왔어요. 이번에 많은 그 군 출신들이 첩보라는 이름으로 첩보의 수집과 처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넌센스죠. 법에는 전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산도 얼마 쓰는지 모르고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아니 전 세계 방첩부대가 그래 4,000명이 넘는 조직이 몇 개 국가나 됩니까? 저 유럽에 가서 보니까 제일 많은 국가가 600명입니다. 600명. 이건 거의 뭐 미국 러시아에 버금가는 방첩부대 만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못지않아요. 이렇게 그 규모가 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폐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60년대 이후생 80년대 학번들이 이제 군의 최고직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군이 이제 세대 교체를 겪으면서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청년 장교가 쿠데타 꿈꾸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무사와 같은 괴물이 생겨난 이유는 정치 권력에 줄 서고 싶어하는 정치군인과 군인을 줄 세우고 싶어하는 정치 권력의 합작품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저 기무사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국군 통수권을 사유화하고 싶어하는 정치 권력에는 저만큼 유용한 기관이 없단 말이죠. 기무사를 30% 줄인다, 외청으로 내보낸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줄인다고 바꿔집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 권력하고 연결고리 이 자체만 끊어버리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또는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무사 개혁의 절호의 찬스다. 이번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 넘게 하셨고요. 네. 나머지 못하신 거는 다른 방송에서 해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벙커 한반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중 문제 전문가 이태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 먼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전 장관님은 요새 국제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 6월 29일 토론토, 6월 30일 몬트리올, 7월 2일 뉴욕, 7월 3일 애틀랜타, 7월 5일 시애틀, 7월 6일 밴쿠버. 이게 다 어디서 누가 부르는 겁니까? 현지 교민들이. 교민들이. 주제가 다 한반도 문제죠. 예, 요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평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되느냐 하는 관심 때문에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요 전에는 유럽에 다녀오셨고 이제 좀 이따 호주로 가신다면서요? 저기서 좀 10월 달에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교수님은 교민들은 안 부릅니까? 글쎄요. 왜 안 부르죠? 우선 오늘 다룰 이야기는 최근에 북미 관계 관련해서 단어들이 굉장히 불안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발, 노쇼, 강도, 잠적, 결렬.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최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해석을 한 것인지 Tonigh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trip to North Korea apparently going, quote, as badly as it could have gone. 미국이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Little Rock
Rocket Man, little Rocket Man. Rocket Man, he is a sick puppy. 저희 제작진이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 자극적 아닌가요? 근데 저런 분위기의 언론 보도가 꽤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거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일단 사람들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고 뭔가 또 일이 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다시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큰 뉴스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죠. 좋은 쪽은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봐라 드디어 증거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한테 조급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뭐 10년 걸릴 일인데 그게 어떻게 트럼프 임기 내에 될 일이냐고 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이 요것만 나와서 벌써 망한 것처럼 조급증을 내는 걸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얼씨구나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폼페이오 3차 방북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네. 북한의 회담에서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폼페이오 방북했다가 빈손으로 간 게 맞습니까? 빈손으로 갔으니까 빈손으로 오지. 맞네요. 아니 외교라는 건 그 상호주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갈 때 분명히 보따리를 가지고 왔었어야 돼요. 미국 쪽의 보따리. 그렇지, 미국 쪽의 보따리. 북미 수배라든지 또는 평화체제 관련해서 종전선언은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가서 자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뭘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공수를 했으니까 공수가 시킬 수밖에 없지. 아하. 북한은 그러면 미국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으면 내놓을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주자는 것은 잘못한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1차, 2차까지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의 특사 자격으로 왔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회담하러 온 사람이니까 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수고했어.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반송 원찬을 해주든지 만찬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빈손 온 사람을 또 만나주면은 그건 진짜 과거는 비례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했던 것은 군사훈련 연기인데 그거 다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미국이 한 게 뭐 있냐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체제 보장과 비핵화라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균형을 이루는 걸 아는데 초기에 자기들이 양보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양보를 했고요. 그런데 미국도 뒤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앞부분에 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군사훈련. 그거는 이제 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 번 건든 것이지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종전선언이고. 종전.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재 완화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제재 완화를 끝까지 비핵화할 때까지 안 해줄 모양새거든요. 그런 말들을 몇 번 했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게 말만 안 했지 리비아 모델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볼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모든 것들을 파기하는데 1년이면 한다. We can get, physically, we would be able to dismantle the overwhelming bulk of their programs within a year. 1년 만에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게 조금 북한을 또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얘기가 튀어나온 것이다. 그렇죠. 근데 실제 아예 빈소로 돌아온 것도 아니다는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그 의심이라고 그럴까 그럴 줄 알았다. 북한이 지금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었다는 여론을 의식하고 봐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잘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놨는데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라. 근데 이거 공개한 거 두고 이제 결례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결례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워낙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거죠. 트럼프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북한도 뭐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판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한 거고 그거를 보여준 거고 결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례는 뭐 일반 외교적인 뭐 관례에 따른 조금 뭐 파격이라는 건 있겠지만 자기의 의도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외교적으로 결례인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믿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해방 놀라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듣지 맙시다. 아니 외교 우리 언론이 받아쓰지를 말아야 돼.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한참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기어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there. $50 billion and another $200 billion, frankly, is waiting. 중국도 강력한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将毫不犹豫立刻进行大力度反击。 이번에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다가 좀 수그러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일단락 되는 거다 하고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고 나왔잖아요. 새로운 거. 중국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건 미국이 뒤통수 친 거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는데 연결고리는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선거에 트럼프가 자기가 가장 유리한 두 가지는 지금 얘기했던 자기의 공정무역이라는 늘 얘기해왔던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도 오바마가 못했던 걸 자기가 이루겠다는 거니까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죠. 자기가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위한. 사실은 이 북미 관계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중국을 때릴 필요가 그렇죠. 그거는 있을 땐 때리는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공약을 거의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맞아요. 자기 공약은 확실히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뱉었던 말들을 그대로. 뱉었던 얘기는 다 그대로 실천을 한다, 보여준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때릴 건 다 때린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11월까지는 선거용으로 중국을 몰아붙이겠지만 또 정치적 그게 떨어지면 또 뒷문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 중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 무역 전쟁이 무관합니까? 아니면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역 이슈가 곧바로 우리 지금 비핵화 문제하고 연결돼서 돌아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 관계를 놓고 보면 안 되는데 비핵화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촉진을 시키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긴장이나 무역 전쟁을 한 번 더 문제하고 자꾸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향을 아예 안 미치는 건 아니니까 우린 지켜보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연하죠. 한국 경제 영향도 준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또 한 가지 그러면 또 변수로 자꾸 거론되는 것이 유해 송환 관련된 장성급 회담이 있었죠. 북한과 미국은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을 하기로 한 날인데 북한이 아예 협상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15일에 장성급으로 격을 높여서 만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12일 날 만나기로 했던 것이 실무회담인 걸로 지금 그 보도가 됐었는데 나는 우선 첫째 12일 날 북한이 꼭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그냥 터뜨리고 갔다가 허탕치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언론 플레이 아니었나요, 미국에? 그렇지. 네. 그리고는 이제 15일 날 장성급으로 격을 높여서 회담을 하자고 북한이 제안을 했고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바꿔 나가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유해 송환 문제를 그 계기로 해석은
또는 거기서 종전선언까지도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 나름의 지금 그 전략이라고 할까 계획이 있다고 봐요. 네. 뭔가 무슨 꿈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알아요? 좀 알아요? 좀 알아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약하든 강하든 트럼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일한 옵션 아닙니까? 유일한 옵션이니까 종전선언을 먼저 해준다면, 미국이 해준다면 북한이 내놓을 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순서는 종전선언이 먼저 나오되.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북미 장성급 회담 아닌가. 그러니까 유해 송환만 하려면 솔직한 얘기로 뭐 영관장교급이면 충분합니다. 영관도 높아요. 근데 지금 장성급으로 격을 높인 거 보면은 지금 유해 송환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장성들끼리 할 수 있는 종전선언 문제 또는 평화협정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 폼페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국무장관하고만 얘기해가지고 지금 안 되겠다. 군부에서 별도로 이게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평화협정 문제는 말하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북한 내부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장성급이면 어떤 계급이 오는 겁니까? 지금 투스타 맞죠? 투스타. 이게 비공개 회담이죠? 이제 북미 장성급 회담이 비공개 회담인데 형식이 지금 북한에 제의해서 유엔사 쪽에다 해놓으니까 자연히는 뭐 미국이지만은 유엔사 참모장 자격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1대1로 지금 유엔사하고 앉아서 회담을 하자고 그런 게 정전협정을 완전히 지금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자는 그거 같은 거죠. 저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2014년이니까 정전협정을 무효화시켰잖아요.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종전선언을 하려면 정전선언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정전협정을 다시 인정하고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다시 종전으로 가자는 그런 뜻에서 유엔사와 1대1로 할 수 있는 측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간의 장성급 회담은 유해 송환을 빌미로 하였지만 실제로 주요한 의제는 종전선언이 될 것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고 올해 안에 꼭 종전선언을 하겠다라고 치고 나온 것이기도 하겠군요. 문 대통령이 나 뭐 요즘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평소의 성격으로 봐서는 금년 안에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뭔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지 않나? 믿는 구석이 있지 않나?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확인한 거는 뭐냐면 미국 쪽에서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을 해주면 유엔사 문제가 생기고 미군 지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북한에 좀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카드를 줄 수 없다.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포기한 뭐 모라토리움이나 풍계리나 또는 동창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니 이 정도 가지고는 종전선언과 등가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안 내놨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못 준다는 게 지금 사실상 미국 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가치가 더 올라갔네요. 훨씬 더 올라갔다. 미국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를 좀 보내서 미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 그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미 간의 군사적 적대 관계가 아직도 해소 안 됐으니까 차라리 한국과 중국이 빠지고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전선언이 만약에 남북한 간에 양자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뭐 굳이 지금 반대할 명분은 없겠죠. 그러나 평화협정이든 뭐든 나갈 때 미국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자가 가는 게 맞다. 이게 중국의 그게 입장이라고.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 때문에 계속 미국한테 두드려 맞았으니까 해결을 하고 싶은데 뒷마당에 핵무기가 있는 것도 싫고. 그렇죠. 북한이 미국과 지나치게 접근할 경우에는 전략적 이익이 훼손당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국내 정치용으로도 북미 관계 개선을 해야만 돼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려면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야만 됩니다. 그런 필요를 중국으로서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미국한테 다가가지 마라. 이거는 자꾸
소위 물막추 작전을 피는 거야 지금. 물막추. 소개입니다. 자, 그럼 정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종전선언은 그럼 언제 예언의 시간입니다. 언제 있습니까? 예언의 시간. 아니 자연스러운 언제 되는 것은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려움 없이 그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유엔 총회 참석되니까 그때라도 해야죠. 아,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표 연설하고 그러나서 종전선언을 한다? 사실 역사적 의미로서는 7월 27일이 좋은데 현실적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현실적 의미는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세계가 보는 곳에서 한다는 것은 유엔 총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엔 총회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지 않나. 유엔 총회가 아니면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10월도 못 하고 오면은 해넘기는 거지. 10월에 뭐가 있죠? 10월은 별거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연내 한다 그러면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12월이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 봅니다. 크리스마스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트럼프 대통령 올해 노벨상 받습니까? 제가 뭐 어렵지 이제.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난번에 폼페이오한테 그 북미 수교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들려 보냈으면은 북한도 비핵화 관련해서 속도감 있게 뭐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년 중에 뭐 상을 받을 수 있었을 근데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고 종전선언도 이때 이루어지면 10월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근데 이게 외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오바마는 외상으로 줬잖아요. 외상으로 미래에 할 일을 위해서 핵 없는 세상 얘기해서 외상으로 준 건데 그거는 오바마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받는 인기도에 그렇죠. 비하면 잘하라고 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남한에서의 인기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힘들 것이다. 저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럼 안 되는 것으로 블랙아웃에서는 정리하고요. 9월과 10월의 결과를 자 기대해보고 아쉽게도 그때는 블랙아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